죽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곧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는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직 장관이었던 경력을 살려 민간 기업의 경영자문 역할을 해오다가 최근 칩거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와의 이별이 두렵고 언젠가 독거노인이 될 자신의 처지가 더욱 불안한 듯 느껴졌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가 던질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였습니다. 그가 고위 공무원이었을 때 대화의 주어는 항상 대한민국 또는 우리나라였고 국민과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말할 때의 주어가 내가 또는 나는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자신의 운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한 사람을 어디 구할 수 없소. 그는 한동안 답변에 해당하는 인물을 수소문했다가 여전히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해온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그래도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헤매고 있는 구름 위에서 내려올 사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체로서의 도우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괜찮다면 나하고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를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아프고 병든 사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퍼뜩 머리를 내려치는 답을 찾을지 모릅니다. 그는 알았다고 말했지만 여태까지 연락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웰다잉 강사 활동을 접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진정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웰다잉을 웰빙과 연결하려 했었지만 보통 사람의 생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영역에 다리를 놓아줄 기회가 대부분 걷어차이기 일쑤였습니다. 죽음? 나는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삶은 거칠어지고 죽음은 동떨어진 곳에서 뒹굴었습니다.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법과 제도는 그대로이고 우리들의 의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질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명은 더욱 연장되고 우리들의 욕망도 은근슬쩍 부풀려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치료법에 노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겪는 고통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포장해온 인간의 존엄이 박살나는 순간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안병동에서 퇴원한 후 다시 다짐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날 수 없을까? 오로지 환상에 치우친 생각일까? 그런데 제가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이 바로 그 길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2달 전 어느 날 새벽 저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날 밤 통화하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긴장했습니다. 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아버님 핸드폰에 어젯밤 마지막 통화자로 선생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데 어떤 사이이십니까? 아버님이 몇 시간 전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그가 생생한 목소리로 통화한 지 불과 8시간 후 불귀의 객이 됐다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침대에서 몸부림치다가 응급실로 실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기까지의 고통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의 웰다잉 강의를 여러 차례 방청했습니다. 웰다잉 준비도 잘 하고 있으려니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있는 그의 아파트는 50억 원을 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늘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고 살았지만 삶은 척박했습니다. 모두 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웰다잉 운동은 이 정도로 메아리가 없습니다. 우린 아직 멀었어. 세월이 더 흘러야 돼. 저는 이러한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개와 고양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물들의 생명까지 존엄성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왜 노후에 접어든 인간의 존엄은 계속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동물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떠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으니 모두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습성에 배어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인물들을 무대에서 소화해온 유명 배우들이 흰머리를 날리면서 나는 더 나이를 먹어도 무대에서 죽겠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풍진 세상에 사람이 품어야 할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니면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습니다. 거칠게 세상을 살다가 더 거칠게 마감하는 우리들의 척박한 인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독사의 의미를 찾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이 산속에서 몸을 던졌을 때의 충격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전 대법원장이 추운 겨울 어느 날 한강에 투신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종교계의 원로가 분실 자살했다는 놀랄만한 뉴스도 우리들의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버팀목이 될 만한 존엄한 죽음의 롤 모델이 없을까요? 어디서 그러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에게만 기대어 살아야 할까요? 이 책을 쓰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제 삶의 일부분을 허물기로 작정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생각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2024년 여름을 앞두고 최철주. 아내와 사별한 늙은 남성,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계절이 봄을 지나 여름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어림샘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지 만 13년이 됐으니 잘도 버텨온 셈이다. 내가 알던 여러 명의 남자 독거 노인들은 아내를 떠나보낸 후 2, 3년 사이에 세상과 작별하곤 했다. 길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어떻든 나이 든 남자의 죽고 사는 자연의 이치는 결국 배우자 사후 몇 년 이내에 작동을 멈춘다는 게 당연한 이야기거리가 됐다. 되짚어보면 이처럼 서글픈 일도 없다. 나도 머지않아 하늘의 호출 신호가 떨어지면 이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는다. 게다가 나는 국가기관에 암 환자로 등록돼 의료비 지원까지 받고 있다. 내 친구 몇몇이 아예 대놓고 묻는다. 야, 너는 혼자 남아도 잘도 지내는구나 그래. 농담인 줄 알면서도 꽤 귀에 거슬린다. 오래전에 배우자를 떠나보내고도 삼시세끼 잘도 찾아먹는 내게 죄책감 같은 걸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얄미운 이 말투에 대들 용기는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눈치 없는 발언은 남성 차별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노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 노년의 남성은 움츠러들며 비실비실 사라져야 하는지 의문이 꼬리를 잇는다. 지나치게 여성에게 의존하는 남성의 생활 패턴은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의학적, 생리학적 근거에 어떻든 남자의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 여성보다 6에서 7년이나 뒤처지는 건 결국 남성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나는 은퇴하면서 아들과 아내의 권유에 따라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2007년의 일이다. 비단 누가 떠밀어서만이 아니라 이젠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위한 음식 서비스도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요리 학원에 등록하러 갔을 때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개 예비 신부인 젊은 학생들 틈 사이에 처음으로 남자를 끼워 넣는 게 쉽지 않았던 듯 입학이 보류됐다. 더구나 노년의 남성이 요리를 하겠다니 학원 측이 난감했을 듯하다. 원장과 몇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야 어려운 입학 문턱을 넘어섰다. 나는 열심히 한식, 중식, 양식 코스를 속성으로 마치고 내가 배운 요리법대로 아내의 아침밥상을 마련하는 일상을 시작했다. 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후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기획한 식사 챙겨주기였다. 형편없는 요리 솜씨 때문에 차라리 라면으로 때우자는 혹평도 들었지만 어떻든 그때의 배움이 지금의 나를 생존하게 하는 비결이 됐다. 아마 요리 배우기를 게을리 했더라면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아내와 사별한 후 2, 3년 정도에서 무슨 사단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요리에 관한 내 관심은 먼 인류의 역사로까지 뻗어갔다. 내가 참여해온 북클럽에서 요리 본능, 리차드 랭엄이나 요리를 욕망한다, 미셸 폴란 등을 놓고 토론하면서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들여다보는 데 흥미가 돋았다. 요리 공부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요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뚝배기 달걀찜도 만들어보고 굴소스, 야채 볶음 등으로 영양식을 갖추어 먹었다. 요즘에는 위암 환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파스타면 대신 국산 막국수를 삶아 파스타 소스를 뿌려 먹는 간단한 요리법에 길들여졌다. 요리는 나 같은 독거노인이 생존 능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작은 권력이며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혼자 레스토랑에 드나들면서 1인 고객을 냉대하는 지배인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졌다. 오히려 특정 메뉴의 레시피에 대해 질문하면 그가 나를 격이 다르게 대우하는 시선이 즐거웠다. 남자 노인이라 부대접하지 말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거실 한 귀퉁이에 작은 주방이 딸려있다. 식탁에는 항상 내가 구매해야 할 식료품 리스트가 포스트잇 메모에 적혀있다. 나들이 할 때마다 손지갑 모양의 휴대용 비닐 주머니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린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비닐 주머니 밖으로 머리를 내민 길쭉한 대파와 통통한 무도 들고 나온다. 이러한 요리 본능이 내가 혼자 오래 버틸 수 있게 한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냥 뭔가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맛있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욕심이 나를 이처럼 자유롭게 해주었다. 나는 그러한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방 소도시나 대도시 구청 강단에 서서 웰다잉 강의를 할 때 나는 될수록 남녀의 균형을 맞추려 했었다. 3명의 여성이 질문하면 적어도 1명의 비율로 반드시 남자를 끼워 넣는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답변을 이어갔다. 강당의 맨 앞좌석과 중간 부분은 예외 없이 여성들이 차지한다. 남자들은 양옆 가장자리나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다.
여성들은 힘차게 손을 뻗어 질문하지만 남성들은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인다. 하지만 나이 든 남자도 궁금증을 풀고 싶은 본능을 감추지 못한다. 정장 차림의 노년의 신사가 또박또박 말했다. 말기암에 시달리고 있는 아내가 같이 죽자고 자꾸 조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야 그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내에게서 인생을 시험받고 있는 배우자의 절박한 모습에 시선이 꽂혔다. 나는 그를 따로 만나 호스피스 병동에 아내를 입원시키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배우자의 식욕을 살려주는 옛 맛집을 열심히 알아보라고 권했다. 멸치 국물에 묵은 김치를 넣어 끓인 메뉴를 어디선가 찾아낸 그의 노력은 아내의 감동 어린 칭찬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나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더 이상 같이 죽자는 이야기도 안 한단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간병을 받으며 예상보다 훨씬 긴 1년 반을 더 살았다. 삶에 대한 본능이나 호기심에는 요리의 맛을 찾아가는 욕구도 숨어 있다. 웨일다인 강의에 음식 이야기를 간간히 끼워넣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다. 앞으로 나는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노년의 여생은 제각각 하기 나름이라는 애매한 말투에 너무 젖어 있을 필요는 없다. 여성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반해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다. 그러한 남자들에게 요리 배우기를 권한다. 나는 오늘도 재래시장 가게에서 장아찌, 마늘 한 조각, 깻잎 한 장의 맛을 전수받는 즐거움을 각별하게 여긴다.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채근하는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도 식욕을 돋워준다. 어떻든 나는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른다. 집에서 죽자. 난 오늘 결심했다. 고독사가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외롭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고독사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특히 나처럼 독거노인 비중이 커지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내가 예외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실제 현실은 더욱 각박하다. 뜻밖의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이성적으로는 고독사가 다른 세계의 현상이지만 현실은 그것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독사의 그림자가 내 곁으로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다. 나는 기꺼이 내 운명을 자연에 맡길 준비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혔다.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로 떠나는 생의 마지막 여행을 머릿속에 그려도 봤지만 그것도 모진 고생길이어서 아예 마음속에서 말짱이 지웠다. 대안으로 고독사를 떠올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을 결행하려는 각오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사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의 반작용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내 주변에서 연거푸 일어난 삶의 요동을 들여다보면 고독사라는 형태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히려 평화로운 일이라 여겨진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결과이니 말이다. 1년 반 전, 내 나이 80에 덜커덕 위암 수술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다. 복통이 좀 심상치 않아 검진을 받았더니 위암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다. 위암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기까지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당초에는 수술 거부를 마음먹었다가 사기 말기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결정했다. 그래도 내 나이에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위에
절반이 잘려나갔지만 악성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부분이 없어 항암제 치료도 필요 없다는 의사소견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웰다잉 강사를 하면서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심지어 딸과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낸 이력도 있다. 그 이후 웰다잉 강사로 사회에 봉사한 건 딸과 아내를 앞서 보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훈련이었다. 국내외 호스피스 현장을 취재하면서 웰다잉 관련 책도 3권 썼다. 삶의 마지막 선택을 잘 해야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전직 장관 모임이나 로터리 클럽 같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방의 작은 도서관 회원들과의 간담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고통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를 꽤 단련시켜 온 게 나의 암투병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참으로 우습게도 퇴원하는 날 코로나19 양성이라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다. 보건소에서 일주일 자가격리를 하라는 연락도 받았다. 독거노인이지만 코로나 탓에 암 수술을 받은 환자도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꼼짝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수술에 따른 복통과 변비, 구토가 내 혼을 다 빼앗아갔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만큼 자주 들렀지만 대부분의 힘든 시간은 나 혼자 극복해야 했다. 고통이 극심해진 어느 날 자정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마땅한 응급실을 찾는 데 실패했다. 가시밭에 뒹구는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지만 당장 숨 넘어가는 응급 환자들을 일상으로 보는 구급대원의 눈엔 나 같은 환자는 그다지 위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틀 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는 구급차 대신 급히 달려온 아들 차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내가 위암 수술을 받은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이 가장 현명한 대책으로 여겨졌다. 응급실을 거치려면 우선 PCR 검사를 받는데 밖에서 5시간이나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 양성 환자는 자택 격리 기간 7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추가 3일의 안정기를 더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의자 하나 없는 건물 밖으로 환자를 내모는 병원 당국의 야박함은 비난거리가 되지 못할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다. 그때 집에서 죽자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도로에 수많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배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이중으로 덮쳐왔다. 도로마저 환자를 고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다시 한번 생각했다. 집에서 죽자. 아들 내외가 있는데 왜 혼자 사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2 아이를 키우던 아들 내외는 급한 일이 생기면 친한 학부모에게 작은 아이를 맡기면서 생활을 꾸려왔다. 어느 날 그 작은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크고 작은 고달픈 일들이 이어졌다. 아이 돌보는 일이 아들 내외에겐 긴급한 현안이어서 내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상시적으로 자식들의 병간호를 받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에 훨씬 오래전부터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나를 한결 자유롭게 했다. 13년 넘는 1인 가구 생활은 그런 훈련의 결과였다. 세상에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숨져 있는 모습이 뒤늦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 것을 아들 내외에게 여러 차례 일러두었다. 우리 시대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니
아버지의 고독사를 섭게 여기지 말라 했다. 그건 불효가 아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독립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즐겨왔다.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본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내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까지 여기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혼자 사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질병의 파편들이 내 육신과 영혼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나는 크게 저항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편안한 마지막 삶을 위해 소중한 내 시간을 쌓아가고 허물기를 거듭하다가 저 멀리서 스멀스멀 다가오는 운명의 신에 내 몸을 맡기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고독사를 준비 중입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최철주, 펴낸 곳은 중앙북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사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가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누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준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은 오롯이 자신의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혼자라는 상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삶의 많은 순간들,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어남의 순간, 첫 걸음마를 뗄 때,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이러한 순간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책 초반에 누군가가 그랬다죠.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한 사람을 어디 구할 수 없소?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고독사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쩌면 고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고독은 외로움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와 내가 깊이 마주하는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개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의미 있게 만들어가려는 태도일 겁니다. 혼자이든 함께하든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회. 그러한 사회라면 고독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그 여정에서 만난 인연들과 함께 만들어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치 있는 순간을 일단은 행복하게 즐겨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홀로 떠나는 길 역시 우리 삶의 소중한 한 페이지임을 인정하자는 것. 저자는 아마도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AI 목소리와 함께 책을 읽어드렸던 지난 영상에 극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올렸던 어떠한 영상에도 이렇게 많은 싫어요 버튼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하는 댓글도
지금처럼 본 적이 없어서 저 역시 많이 놀랐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리지 못한 점, 익숙하고 기다렸던 저의 목소리가 아니라 AI 목소리로 책을 듣게 한 점 속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AI 음성을 시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아플 수도 있고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때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의 세계를 나누는 것을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고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반응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내 음성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이어주는 특별한 연결고리이기도 하겠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 소중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의 바다를 계속 항해할 겁니다. 또 어떤 새로운 시도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무님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enho esse mar todo, todo pra olhar. Tenho as estrelas infinitas pra contar. Tenho o sol brilhando e os patos nadam em par. Meus passos vão mostrando o prazer de observar as flores no caminho. É um agrado que Deus deu. Um dia após o outro, foi o que Ele prometeu. Pode crer, não preciso de você. Tenho esse mar todo, todo pra olhar. Tenho as estrelas infinitas pra contar. Tenho o sol brilhando e os patos nadam em par. Meus passos vão mostrando